이슈인사이드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얘기를 할 텐데요. 올해 최근 몇 년 사이 울산에도 부동산 시장에 참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올해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 지역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 11%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고요.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큰 광역시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오른 만큼 또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사실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거래가 부진하게 되는 그런 네. 시장.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거래 절벽 상황에서 관망세 시장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요. 파는 분들은 팔고 네. 싶은데 예. 사시는 분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관망세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다 우리 울산 시장 속에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아파트 공급이 좀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네.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 등의 여기자본이 좀 유입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자본이 유입됐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른 자본이 네. 조금은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 실수요자 플러스 투기적 수요까지 조금 가세하면서 가격이 더 많이 뛰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지역, 다른 구로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났죠. 네. 그러면서 그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커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큰 네. 이유는 네. 뭐니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강남 규제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서울에 머물러야 될 자본들이 사실은 네. 지역으로까지 내려온 역외자본 유입이 상당히 우리 지역 시장을 좀 더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네요. 네. 네. 그런데 주택 매매가 거래량 절벽이라는 말씀처럼 지금은 관망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신호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인지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내재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공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볼 때는 팔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살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관망세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번 대선처럼 부동산 문제 네. 이슈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대선이라고 하는 국면이 집값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자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양당의 후보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현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차별성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선거가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더 지금 세게 발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3월 9일 대선 자체가 향후 우리나라 전체뿐 아니라 울산 지역의 집값의 향배에도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이 와닿는 게 그동안 부동산 정책 계속 바뀌면서 많이 흔들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아마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조금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다들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송정지구에서 미분양 사태가 울산에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어떨까요? 우리 울산에 계신 분들은 그 송정지구 강동에 대한 아파트 미분양 상당히 심각하게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네. 사실은 그거는 특정 지역에 특정 시점에 또 입주 물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더 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의 특정 기간 내에 물건이 많으면 시장이 좋지 않으면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면 네. 그거는 뭐 상당히 시장이 나빠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울산 전 지역에 골고루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 공급이 된다면 그나마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또는 조정받더라도 예전과 같은 송정지구와 같은 사례는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에 분양받으려고 청약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울주군 덕하지구에 건립될 아파트 견본주택. 지난해 말 울산에서 공급된 마지막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내년부터는 강화된 DSR 규제 적용까지 적용되며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단지는 마지막 비규제 단지인 만큼 울산 실수요 및 투자자까지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신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전체 967세대 가운데 청약률은 74%에 그쳤는데요.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값에 분양 이후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도 한몫을 했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처음에 조금 높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파트를 제가 분양받고 나서 금액이 또 내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울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200만 원 오른 3억 2,200만 원. 평균 전세 가격은 5,200만 원 상승한 2억 2,800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구군별 매매 가격의 경우 남구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1.9%나 오르며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부담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울산의 아파트 가격.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새해 들어 울산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매수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데요. 네, 2023년이 되면 이제 네네네네. 울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한 8천여 세대 정도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무리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본 이후에 이제 원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내 집 마련의 꿈. 올해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아파트 가격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영상 보니까 분양 시장이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주택 청약 시장에는 투자자들까지 합세해서 굉장히 과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낮아지고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와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물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추격 매수를 나섰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자는 많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처럼 만약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기회는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실수요자마저도 대기 수요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전처럼 가격이 오를 거라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으니까 당첨 확률이 높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커질 것 같다 또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거나 전망된다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오히려 네. 가격이 더 언제까지 더 떨어지나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 실수요 다수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청약시장은 좀 더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가격이 하락될 거라는 기대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들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건 주택 수요 측면에서 보면 역상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수요가 줄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추격 매수에 나섰던 가장 큰 이유가 그만큼 저금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네. 미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그러면서 올해 2022년만 하더라도 금리를 한 5차례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1.25%로 확정을 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기준금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개인 능력에 따르는 개인 여력에 따르는 가상금리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금리가 어찌 보면 주택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라도 가장 무서운 기준이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중에서 좀 찍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선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가장 문제됐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좀 규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당 후보 모두 공급 확대는 지금 더 많이 공급하겠다.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311만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 네. 이것은 상당히 그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 측면에서는 두 양당 후보가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축이 또 세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결국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세라든가 보유세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이 책정되다 보니까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후보 다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재명 후보는 1년 유예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최대 2년 유예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도 전면 개편하겠다. 네. 결국은 세금 완화를 통해서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끔 하겠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라는 것에는 양당 후보가 다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량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완화된다면 시장의 상황은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갈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공급량도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많아질 때 네. 소비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소위 집값 상승의 레버리지가 된다면 그래도 선택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물량은 많아지지만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네. 지금의 시장 방향은 어찌 보면 3월 9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와 방향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최근에 울산에는 또 이슈가 있었는데 광역전철이 개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부산 간의 생활권이 훨씬 가까워진 그런 상황이 돼서 광역전철이 지나가는 주변에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뭐 역세권 개발 또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그 광역전철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번에 그 광역전철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KDX가 울산역에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통과교통처럼 소위 이제 빨대 효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울산의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안 주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였는데 사실은 광역전철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교통입니다. 저는 이것을 문화권
교통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는데요. 네. 결국은 KTX처럼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중간에 있었던 울산이 지나가는 통과교통이었다면 광역전철은 우리 지역 내, 동일 지역 내에서 생활을 위해서 또는 일자리를 위해서 또는 관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 광역전철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활권 교통, 문화권 교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 경제나 아니면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선기능이 많기 때문에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네. 것들을 할 때 그런 흡입 요인들을 매력도가 높은 것들을 조금 많이 구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번에 광역전철이 만들어지면서 참 좋은 기회를 맞을 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역전철의 선 효과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또 안 좋았던 거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에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지던 것 때문에 그 관련 건설사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현재 울산에는 해당 건설사가 건축 중인 오피스텔도 있고 또 재개발 협상 중인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시공 문제, 분양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뭐 아파트 가격 문제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네.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27일부터 관련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불가피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지역 내 다른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지역에서 메이저급의 건설사가 또 요지, 입지가 괜찮은 곳에 분양을 하게 되면 우려는 있지만 네. 브랜드 가치의 하락은 있지만 또 그것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광주 관련된 그런 사태는 조금 반복되지 말아야 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마 공공 입찰이나 이런 것 쪽에 약간의 그 페널티를 넣어서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한 뉴스를 봤더니 건설 같은 경우는 하청 네,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청자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시공권을 땄는데 네. 사실은 또 하청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청을 줘서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원청자의 브랜드 가치로 높은 가격으로 시공권을 땄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사실은 물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을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하의 문제를 좀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 입찰이나 이런 것들 쪽에 그 사고 여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페널티를 물리는 쪽으로 대안을 좀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울산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의 미래를 이끄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거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울산시가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주택 보급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노력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원활하게 잘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 또 정책,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네, 그 말씀에 앞서서 2021년 그 청년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15세에서 34세 청년 인구입니다. 네. 울산에 지금 그 데이터에 따르면 26만 8천 명 정도의 15세에서 34세 청년 인구가 우리 울산에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는 31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매년 한 10,000명 정도의 청년 인구가 울산을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거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한다. 당연히 공공주택으로서 필요한 거고요.
필요하지만 먼저 일자리를 만들면 네. 청년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청년이 울산 어딘가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 잠자리로서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오히려 떠나지 않는 젊은 청년 인구가 울산을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청년 세대가 원하는 주택을 공공 측면에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울산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에 앞서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를 울산에 잡아두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들이 잘 마련되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경산대 서정열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